네, 상호 관세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달러와 채권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출렁이는 채권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채권 시장도 지금 난리인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외환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 여파로 달러 가치가 지금 크게 떨어진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이 상호 관세가 그 관세를 부과를 당한 우리나라나 중국, 유럽, 일본 이런 관세를 부과당한 나라에도 부정적이겠지만은 결국에 그 부메랑이 미국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103을 뚫고 내려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에 플러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에도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전에는 안전자산 그러면 이제 달러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에는 이제 달러 자체에 대한 이런 조금 신뢰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오히려 달러가 내려가는 달러가 오히려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달러가 내려가면 우리 원화 값은 좀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또 원달러 환율은 또 급등을 하고 또 엔화 가치가 또 세다 보니까 원엔 환율이 또 1,000원, 100원,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원화 가치만 계속 제대로 회복을 못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미국이 가장 심하게 이제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국가 모두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을 나라들의 비중을 보면은 1위, 2위가 중국, 미국입니다. 근데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싸운다라고 보면은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이 수출량 자체가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원화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것들은 그 전에 이제 원화를 계속해서 좀 약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한 개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이후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점들은 추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재료보다는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재료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이제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채권 가격, 금리하고 채권 금리하고는 좀 거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이 지금 급등했는데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채권 금리 수준이? 네, 가격보다는 이제 채권은 금리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장중 3.9%까지 내려갔었습니다. 4%가 깨진 거예요? 네, 4%가 깨지고 내려와서 3.8%까지 좀 내려왔다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파월의 발언 이후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그러면은 간다면 어디까지 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는 보복 관세가 없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EU도 보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까라고 보면은 추가적인 좀 관세를 높일 리스크가 커지고 이 경우에 이미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높아졌긴 했지만은 더 상승할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면서 하락을 할 리스크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긴 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를 보면은 생각보다는 되게 강하게 나왔거든요.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22.8만 명이 나왔습니다. 원래 시장이 예상한 거는 한 13.7만 명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높게 발표가 된 거고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단단하다.
라고 밝힐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인하를 안 하고 동결 기조를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문제가 이렇게 연준이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기의 둔화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하를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빠르게 큰 폭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만기 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다. 네, 뭐 지금 당장 인하 안 하겠지만은 예. 뭐 6개월 뒤부터 인하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 인하 시작을 하면 올해 한 4번이면 인하를 할 거를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더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요. 네. 그럼 초반에 약을 먹죠. 그래서 이제 몸이 괜찮아지면은 사실은 뭐 2, 3일 약을 먹으면은 완치가 되는데 이거를 계속 놔뒀더니 몸이 너무 안 좋은 더 거죠. 안 좋아져서 몸살까지 걸리는 악화됐다. 거고 그러면은 더 오랜 기간 치료 기간이 필요한 건데 결국에는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미국의 경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해. 그러니까는 약을 늦게 줄 거야. 네. 근데 문제가 경기 침체가 되면은 굉장히 이미 조금씩 아파서 골마가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더 심하게 아플 수 있고 그럼 이제 치료하는 약 그리고 처방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인하폭이 더 빨라지면서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기준했을 때 3.8%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갖고 계신 채권들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매도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3.8% 정도까지 간다면 예, 맞습니다. 네. 네. 왜 그러시죠? 3.8% 이하로는 내려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갈 수 오히려 있지만. 그때부터는 조금 파는 시점을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미 시장 입장에서는 연내에 총 6차례 정도의 인하를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실제로 침체가 간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인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실제로 침체로 몰아넣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어떠한 미국의 대통령도 경기를 침체로 몰아넣고 싶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야 이제 추가적인 대선에 나서는 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선거가 열리는 나라잖아요. 내년 11월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의 공화당 예. 상원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 나는 선거에 나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네. 재선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사실 이제 직업이 이제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난주에 테디 크루즈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았던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랜 기간 유지가 되면은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는 나빠지면서 내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피바다가 될 수 있다. 피바다가 될 수 있다. 예, 그거 자체가 그렇게 우려를 했다 이거죠. 네, 관세가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되면은 경기는 안 좋아질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내년 선거,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공화당은 치느냐. 완전히 패배를 할 것이다. 결국에는 조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경계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저희는 2분기 말 정도가 되면은 일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한편으로는 또 관세로 인한 인플레 걱정 때문에 서로 다른 힘이 작용하잖아요. 관세, 인플레 걱정하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우려를 한다면 금리를 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 연준 회의가 6월에 금리를 처음 내릴 거라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현재로서 월가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생각합니까? 예, 여전히 6월 인하 전망이 가장 우세한 상황이고요. 6월, 예, 예. 추가 인하 시점은 6월인데 첫 그다음부터 6월, 7월, 예. 9월, 11월, 12월 이렇게 예. 총 남아 있는 올해 내 인하 동안에 연속 인하를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연속하면 몇 차례가 되나요? 총 6차례. 여섯 7차례까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작년에 100bp 인하를 해서 4.5%까지 인하가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예. 7차례 인하를 하면은 175bp 추가적인 인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경우에 2% 후반까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연준이 열릴 때마다 FOMC에서 금리를 다 내리는 7차례 인하 확률보다는
뭐 한 두 차례나 세 차례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확률적으로는? 뭐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추가 인하는 시작을 해서 6월에 시작할 네, 거다? 6월에 시작하는 거는 이제 월가의 생각과 동일한데요. 월가와 다르게 조금 속도는 연내 두세 차례 정도가 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 뭐 연준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관세 정책도 이제 엎치락뒤치락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사실 전망하라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관세는 2분기 말부터는 좀 완화가 된다. 완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연내 두세 차례 정도 인하를 생각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성격보다 더 강하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월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 인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연준의 금리나 참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채권 투자자들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수준이 10년 만기 기준으로 4% 이하 3.9%인데 이게 3.8%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지금 시점은 그 정도 가면 이제 채권을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걸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때 지금 시점에서 장기채를 사는 것, 채권을 사는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좀 없겠네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현재 3.9% 9%.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먹을 수 있는 룸은 남아 있긴 합니다. 남아있지만은 사실 그 수익률 자체, 기대 수익률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마음을 많이 비우셔야 된다. 내려놓아야 됩니까? 네, 비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뭐 국내 오늘 증시도 보시다시피 많이 흔들리고 있고 사실 하락폭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는 채권을 투자하는 게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일단은 자금을 이동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단기간에 뭐 주식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주식을 매수라는 게 적절한 시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주식 시장의 반등, 그러니까 하락을 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관세거든요. 그럼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세 정책이 약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좀 단기간에 저희는 약화가 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연준이 빠르게 인하로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했지만은 미국 경기는 강하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다라는 기존 톤을 유지를 했어요. 연준도 조금 이제 이전 뭐 코로나라던가 혹은 이제 미중 무역이 맨 처음에 발생했던 2018년 때처럼 빠르게 조금 금리를 인하하면서 증시를 부양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 국고채, 우리 채권 시장의 국고채 금리 지금 어떻습니까? 역시 뭐 떨어지고는 있을 텐데 동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뭐 미국채 금리 하락의 여파로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뭐 국내 금리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국고 3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의 하단은 2.5%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거를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뭐 오늘자 기준으로 2.4%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한 2.66%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는 이제 한국 국고 3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 하단은 2.4.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2.6%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럼 지금 하단에 거의 왔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네요. 네, 하단에 온 상황인 거고 3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 거의 근접. 그리고 10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갈 룸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8%일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렸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10년물 기준으로 2.4. 그리고 30년물 기준으로 2.4%를 뚫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채권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갖고 계신 채권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상황이 더 적절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금리 동향 그리고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외환 시장도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다른 나라 돈값이 다 떨어지는데 엔화만 잘 견디고 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이제 과거에 봤을 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안 좋을 때 보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였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통화 정책에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좀 빠른 속도로 더 인하를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인상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이제 통화 정책 사이클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인상이라는 점. 요 두 가지가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요인. 과거에 봤을 때 미국이 안 좋을 때 엔화가 가장 강하다. 네. 그리고 통화정책 사이클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달러가 결국에는 패권을 잃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안전자산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엔화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들이 엔화를 좀 강세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상호 관세로 인한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